안녕하세요. 저는 중3 권규현입니다. 저의 나이꿈 너의꿈 주제는 베이비 붐 세대부터 알파 세대까지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문체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의 정의, 두 번째는 세대의 종류, 세 번째는 세대의 구별, 네 번째는 영적 적용입니다. 첫 번째, 세대의 정의입니다. 세대의 정의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대의 종류입니다. 세대의 종류는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Y세대, Z세대, MZ세대, 알파세대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대의 구별 방법입니다. 이거를 말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연도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까지, X세대는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그리고 Y세대는 1980년부터 1996년까지, Z세대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제 MZ세대는 Y세대랑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알파세대는 2010년부터 뒤로 쭉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적입니다. 세대에서는 이제 시대가 지날수록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옛날에는 안 쓰던 유행어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어쩔 TV, 뭐 저쩔 TV 약간 이런 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세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성경에서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바른 성경 가운데 지식을 간과하면서 세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박찬입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는 한자어로 풀어 해석하면 찰태, 주먹권, 길도이며, 이는 발과 주먹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바른 길을 뜻합니다. 태권도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듯이 큰 틀에서 발차기와 품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품새에서 품은 모양새, 새는 꼴을 의미합니다. 품새에서 1에서 8장은 8개의 순서에 따라 장이라고 부르며, 유품자와 유단자와 같은 상급자가 배우는 품새는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청권, 한수, 이려 품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품새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없군요. 1에서 8장은 이제 그 품새를 하다 보면 이제 길이 나타나는데, 그 길을 품새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에서 8장은 한자의 임금 왕자가 나타나고요. 고려는 선비사, 금강은 매산, 태백은 질, 공자 등 이제 각각의 품새들이 동작에 스며든 고유의 한자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차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발차기는 총 25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 4가지 발차기가 있고, 이제 그 4가지에서 파생이 돼서 25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 발차기는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몸돌려차기가 있습니다. 다 아실 텐데, 앞차기는 발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뻗는 동작으로 주로 압축을 사용하지만 발끝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발등을 써서 차면 명칭이 앞올려차기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 앞차기는 낭심, 명치, 턱 등과 같은 급소를 차는 데 이용됩니다. 옆차기는 앞차기와 같이 옆으로 들어올린 후 비틀어서 일직선으로 차는 동작으로 이제 겨루기에서 상대방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거리를 유지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태권도 하면은 가장 파괴력이 강한 발차기가 돌려차기죠. 돌려차기는 허리 힘이 핵심으로 앞다리를 들어올리고 허리를 비틀어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차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몸돌려차기가 있는데요.
기울여차기 또는 온몸 돌려차기라고도 하며 앞발을 내디딘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아 치는 동작입니다. 요즘 태권도 학원에 가면은 띠 색깔이 되게 다채로운데요. 이렇게 된 기기는 아이들의 수련 과정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지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태권도를 끄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성취감을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대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일에는 손과 발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손과 발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과 태도를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권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태권도는 동작 하나하나가 강하고 적극적이지만 과하거나 도를 넘지 않으며 절제된 한계선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그 동작 설명을 좀 해보자면 실장에서 이제 실장에서 손을 꼬은 다음에 이렇게 뻗고 이렇게 주먹을 쥐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게 손을 모으는 이유가 상대방이 이제 어깨를 잡으면은 제가 이걸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 모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제 어깨를 잡은 손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머리를 잡고 이제 무릎으로 찍어서 머리를 내리치고 그다음에 아래를 맞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요즘 태권도는 좀 바뀌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안 내미는데요. 여기 가운데 손이 원래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 옆구리를 쳐가지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 막으면서 이제 상대방의 발차기를 막는 동작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1 김신지입니다. 저는 오늘 한 작가를 소개하려 하는데요. 예술계에 떠오르는 샛별, 서한샘 작가입니다. 서한샘 작가는 2022년 7월 학교 자체활동 에피소드를 통해 개인 전시를 기점으로 공식 데뷔하게 됩니다. 서한샘 작가 작품들의 특징은 본인의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의미를 담아냅니다. 서한샘 작가 작품들의 특징은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의미를 담아낸다는 것인데요. 여러 관점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특유의 거침없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 계속해서 새로운 기법들을 시도하며 본인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서한샘 작가는 어느 날 한 전시회장에 가게 됩니다. 서울공예 전시회에서 로에베 재단이 신예 공예가들을 작품을 알리고자 기획한 전시였어요. 이때 받은 작품 설명서를 찍고 오려서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로에베 파운데이션인데요. 받은 작품 설명서 종이가 두껍기도 하고 한번 보고 버리는 게 아쉬웠대요. 서한샘 작가는 이와 같이 매일 다양한 소비를 통해 수없이 많이 나오는 쓰레기들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파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로에베 파운데이션 오션은 깊은 바닷속을 채운 쓰레기 더미를 연상시킵니다. 바다 끝까지 쓰레기로 뒤덮여버릴 거라는 의미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심각성을 알리고자 만든 작품이에요. 이제부턴 서한샘 작가가 다른 작가의 영향을 받아 만든 작품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다른 작품들로 넘어가기 전 서한샘 작가가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유의 깊게 보시고 서한샘 작가의 작품과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먼저 몬드리안입니다. 이 두 작품,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와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인데요. 서한샘 작가는 6살 때부터 피에트 몬드리안에 대한 사랑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 하면 생각나는 정물화, 풍경화 같은
그런 그림과는 달리 어떤 형태에 얽매이지 않지만 몬드리안 특유의 정갈한 느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몬드리안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도 많습니다. 이 작품은요, 몬드리안이 브로드웨이 부기오기에 표현한 도로와 그 위의 불빛들을 작가의 모국을 의미하는 한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길들이요. 그 중앙에는 화분을 대신한 한지가 몬스테라를 감싸고 있는데요. 세계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11 밸런스는 서한샘 작가가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칼더인데요. 칼더는 키네틱 아트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20세기 작가입니다. 키네틱 아트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아트입니다. 쉽게 말해 움직이는 무비를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서한샘 작가의 11 밸런스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공식 인스타에 조회수 900, 좋아요 15개를 기록하면서 넷상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11 밸런스라는 작품은 칼더의 밸런스 시리즈를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덧붙여 몬드리안의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을 서한샘 작가의 또 다른 영감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형형각색의 오브젝트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균형을 맞춰 색깔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영구적 우영성을 의미합니다. 이때 바람이 불어오면 오브젝트들이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받아 반짝이며 움직이는 모습이 정관인데요. 이런 모습은 주님이 주신 빛을 받으며 주님이 주신 바람대로 살 때 비로소 빛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근에 만든 작품인데요. 바로 갈등입니다. 서한샘 작가 최초의 행위예술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의 상반신에는 6개의 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각 실들은 명예, 물질적 탐욕, 인간관계, 생명, 감정들, 우상이라는 커다란 키워드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한샘 씨는 이후에 그것들을 본인이 들고 있는 이 가위로 다 끊어버립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서한샘 씨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간들이지만 항상 일들을 놓지 못하며 결국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작가의 표정과 얼굴에 묻은 피눈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런 실들을 끊음으로써 잡다한 것을 끊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걸맞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생에 중요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있다고 알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갈등은 끊어버리고 가치 있는 일에만 몰두하시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1 김예인입니다. 저희 나이꿈 너희꿈 주제는 햇빛 공포증이라는 책에 관해서입니다. 여느 때처럼 읽을 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가서 책꽂이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의 제목을 눈으로 훑으며 지나가다 햇빛 공포증이라는 제목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햇빛 공포증이라는 말은 처음 접해보았기 때문에 그 책을 빌려와 시간이 날 때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햇빛 공포증은 메디컬 미스터리 소설이었습니다. 평소에 메디컬, 의학 관련된 소설을 즐겨 읽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기 전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책이 재미없으면 읽는 도중이라도 덮어버리고 다른 책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읽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었는데요. 저희 걱정이 좀 무색하게도 책을 읽자마자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소설을 처음부터 흥미를 느끼며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2015년으로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했던 시기로 이를 작가 자신의 상상의 병인 햇빛 공포증이란 병과 연결시킴으로써 저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디컬 소설을 다 읽은 것도 처음이었고 재미있게 읽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저에게 햇빛 공포증은 시간 가는 게 아쉽다고 느낀 책이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경비행기 조종사 한주는 연인을 만나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몸에 쏟아진 강렬한 햇빛에 엄청난 고통과 기시감을 느껴 혼절한 그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햇빛공포증이라는 희귀병을 판정받게 됩니다. 한준의 담당이 주승은 최면 치료를 통해 한준이 잊고 있던 유년기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고 치료가 거듭될수록 살아나는 과거의 악몽 때문에 한준은 점점 더 공포 속으로 내몰리게 되는 내용의 책입니다. 공포증이란 대수롭지 않은 일을 늘 크게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고민하며 불안을 느끼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병적 증상을 뜻합니다. 공포증 중 햇빛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한주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막아놓은 빛과의 접촉이 차단된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이러한 한주의 모습은 몇몇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준처럼 빛을 두려워합니다. 빛이 하나님을 말이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빛을 피해 빛을 거의 볼 수 없는 깜깜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책의 주인공이 한준처럼 말이죠. 아담과 이브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죄를 짓고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 공포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부정합니다. 하나님 공포증,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정신병자들은 자신이 환자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사로서 하나님 공포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넘쳐나는 환자들에게 의사로서 도움을 주길 바라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1 박시훈입니다. 제가 나눗금 주제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에 올해 장마 기간이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장마를 나눗금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은 장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마 피해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높은 곳에서 한 공기를 만나서 식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그리고 장마는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장마는 동아시아 인접국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지 기후의 특성으로 제5의 계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장마 기간은 평균적으로 30일에서 35일 정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가 오는 날은 15일에서 20일 정도라고 합니다. 장마는 북쪽 러시아 해안 지역에 위치한 차갑고 습한 오호츠크의 기단과 오가사와라 지도 부근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 사이로 뚜렷한 정체 전선이 생기면서 장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마철 최저 기온은 맑은 날 기준으로 20도 내외이고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내외인데, 비가 많이 오면 20도 내외의 최저 기온에 22도, 25도 내외의 최고 기온을 볼 수 있습니다. 기온만 봐서는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마 피해 예방법입니다. 예방법이 너무 간개로 예방법 4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와 배수구 점검하기. 반지하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세대는 하수구와 배수구가 막혀있지 않은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막혀있을 시 빗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고이거나 역류해 침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호수 배출 줄이기입니다. 폭우 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생활호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집중호우 시 위험한 지역 접근하지 않기. 갑작스럽게 불어난 강물이나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은 안 됩니다. 침수 예상 시, 네 번째, 침수 예상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현재 위치한 곳에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한 후 119 그리고 12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치 때 장마 기간보다 더한 시간 동안
엄청난 비를 내리시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작년 서울역 부근에서도 엄청난 침수로 인해서 차가 잠기게 되었고, 장마로 사람들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라는 것이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평상시 살아갈 때 비가 온다고 무력해지고 예민해지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비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1 선생입니다. 제가 원래 주제는 이 여름방학 버킷리스트로 정해서 내게 여름방학에 어떤 걸 할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PPT를 다 만들었는데 날라가 버려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이제 저의 목소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목소리를 처음 들어본 아이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 컨셉이다, 중성 같다, 여자 같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몇몇 어른들은 저에게 남자답지 못하다, 진지하지 못하다, 뭐 장난하는 거냐 등등 많은 말들을 들어왔는데요. 근데 원래 저는 이 목소리가 아닌 되게 다른 목소리였어요. 이 한 자릿수 나이에는 되게 청량하면서도 되게 귀엽고 깜찍한 그런 목소리였는데, 어느샌가부터 초등학교 한 중반 지나니까 이제 뭔가 쇠파이프 성대처럼 뭔가 그 목소리가 쉰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돼갔는데, 그리고 지금 중학교 때부터 현재까지는 그 이세돌 아시나요? 바둑두는 되게 그런 목소리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목소리가 된 거에는 사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설을 제가 한번 제시해봤는데, 첫 번째는 소프라노 연성설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제가 조수미를 굉장히 롤모델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밤의 여왕 아리아 부르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했는데, 그걸 제가 좀 이제 선을 이게 넘으면서 불러서 목소리가 쉽다는 그런 설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 회양목, 이 길가에 가면 있는 회양목에 달린 그 열매를 제가 궁금해서 코에다가 넣어보았는데 그게 목구멍에 걸려서 한 하루 동안 말을 못하고 되게 힘들게 되게 고통스러워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됐다 이런 설이고요. 이 자작자주죄라고, 자작자주죄는 이제 자기가 져진 죄를 이게 되갚는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탄적으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바로 굵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저도 이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졌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굵은 목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놀라는 그런 반응이 뭔가 재밌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좀 껄끄러운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 앞으로의 목소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앞으로의 목소리는 병원에 가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에 가보라는 그런 권유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일단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목소리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받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거나, 아니면 그냥 이 목소리 그대로 사는 거나 이렇게 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했는데 저는 단번에 그대로 산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제가 이 목소리를 내는데 불편함이 없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그 이상해하는 반응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또 세 번째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원래 보통 제 나이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뭔가 이제는 서한샘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목소리가 유쾌하고 좋다는 사람들의 그런 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목소리 그대로 살기로 했고요. 끝이 이상인데요.
뭔가 제 목소리를 생각하다가 뭔가 이렇게 가끔은 이 목소리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가 생기기도 했고, 또 어떤 또 안 좋은 말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거나 상처를 받은 적도 많은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 인어공주처럼 되게 다리를 넣는 대신 이 목소리를 잃은 것처럼 목소리를 잃는 건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목소리 잃는 것보다는 한 몇십만 배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2 송지은입니다. 오늘 제 나눠본 주제는 재능입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질문을 하나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인가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우선 재능이 무엇일까요? 재능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나 능력,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릅니다. 이처럼 재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인의 노력과 훈련에 의한 것, 또 다른 하나는 타고난 능력을 일컬죠. 우리 모두 각자 나름의 적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어느 분야에 있는지 또한 아무도 모르죠. 재능은 타고난 천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죠. 특정 일 자체가 재능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흥미와 관심, 열정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재능인 셈이죠. 재능을 찾고자 하신다고요? 우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계의 천재들만큼 높은 사람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기 쉽사리입니다. 소질적 차이로 인해 노력으로는 안 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적은 남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다양한 경험 또한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몰입이 되고 즐거우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며 내 적성을 찾아보십시오. 쓸모없는 재능은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멋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세요. 남들만큼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재능을 찾는 이유는 성공과 행복,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찾음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찾는 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끼나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또 누군가에게는 번고치는 은사를, 또 누군가에게는 지식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쓸모없는 재능은 없든 모든 은사 또한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각 몸에 각 지체를 맡고 있기 때문이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함, 교회를 세우기 위함,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런 은사를 쓰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며 또 은사를 주셔야 하죠. 또 주어진 은사를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 사람들은 재능을 갈망하고 구합니다. 나에겐 저 사람만큼 주어지지 않았다며 좌절하기도 하죠. 잠깐 있을 세상에서도 재능이 이렇게 중요하고 재능을 찾고자 갈망하는데 우리 또한 은사를 찾고자 갈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우리는 주어진 은사를 아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재능은 적정선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이유는 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뻐하시나요?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2 강신영입니다. 오늘 점심 먹고 양치하실 때 혀를 잘 닦으셨나요? 저는 오늘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인 이 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혀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투자있는 인간들을 대표하는 혀입니다. 요새 인간들이 우리 혀의 존재에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게 미각이라고요. 혀가 작다고 무시하는데 저희 그렇게 봐서는 큰 뻥칩니다. 저희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혀가 없다면 첫 번째로 무엇인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침을 삼킬 때에도 혀를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혀가 없다면 물도, 침도, 음식도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죽게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혀는 성대와 함께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은 혀의 어느 부위가 구강의 어느 부위와 만나는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혀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혀는 사실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혀를 보면 90cm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목 뒤쪽까지의 혀의 길이를 다 합치면 무려 30cm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혀는 표피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과 턱 근육과 함께 가장 강력한 근육입니다. 절대 혀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혀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억울한 거는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선 혀는 올바른 위치가 있는데요, 그걸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저희한테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갑질하거나 거짓말이 나가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를 제발 지켜주세요. 네, 용기 내주신 혀씨 감사합니다. 맞아요. 혀에겐 올바른 위치가 있습니다. 올바른 혀의 위치는 영어 N을 발음할 때의 위치입니다. 앞니와 공간 1mm, 2mm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혀로 앞니를 밀게 되면 앞니가 돌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올바른 위치에 놓으면 가지런한 치아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날렵한 턱선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혀를 아무렇게나 방치시키실 건가요? 설마 혀에게 갑질하고 거짓말 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혀를 지켜줘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혀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혀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요. 어느 나라에나 대부분 혀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음을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롱하는 말, 아첨하는 말, 거짓말,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말, 간교한 말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들을 말하며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혀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식물로 주제를 하기로 했는데요. 대본은 썼는데요. 어떤 주제로 할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화제식물의 이름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레스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레를 해야 되나, 레 하고 스를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상 표기로 보면 일단 레를 띄고 거기다가 짝대기를 하나 얹고 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띄어서 플라워를 불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억양상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 외에도 물파초 같은 경우에는 리시키톤이라고 하고요. 골든골 나물 같은 경우에는 향수란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난초가 아닌 국화과의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난이 아닌데도 난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난초한데 란이라고 들어간 식물이 좀 많아요. 문주란 같은 경우에는 수선화과에 있는 문주란이라고 들어가 있고, 란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난초가 아닌데 란초라고 들어갔다는 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사실상 입만 보고서 난초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문동 같은 경우에는 잎이 난초같이 생겨서 난초라고 하거나, 붓꽃 같은 경우에도 잎이 난초같이 생겨서 난초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식물에 난초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 왜 하필이면
많은 식물 중에서도 왜 난초는 붙이냐에 관한 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나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에서 길러왔으며,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동양란 같은 게 많이 보급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란은 한국에서는 보급이 안 되었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옥시페탈lum 블루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옥시페탈lum을 빼고 블루스타라고 하거나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옥시페탈lum 블루스타라고 부르는 대신 페탈lum 블루스타를 빼고 옥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재식물에 포함되지 않는 미역치도 미역치의 학명이 솔리다고거든요. 그러니까 솔리다고 대신 솔자 빼고 솔리다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번 봤거든요. 사실상은 이름 표기가 좀 혼동이 있는 식물이 좀 있어요. 만리화 같은 경우에는 꽃이 만리까지 보여서 만리화인데, 그러니까 향기가 만리까지 간다고 해서 만리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꽃의 향기가 만리까지 가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향기가 만리까지 안 가는데 그냥 향기가 만리까지 간다는 이유로 만리화라는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발톱 계열 중에서도 서양권에서 있는 메발톱은 아킬레기아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아레카 야자도 황야자라고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개 요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붙여주면 닭이 똥을 싼다는 의미에서, 닭이 똥이 아니고 오줌을 싼다는 경우에서 개 요등을 붙였는데, 적어도 닭은 똥을 싸도 오줌을 싼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보통 책에서 보면은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돼 있지, 닭이 오줌을 싼다고는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사실상 발음에 혼돈이 좀 많은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네.